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운영진 강성우님의 어떤 그 사적인 관계로 그렇게 즐겁게 또 초청도 받고 이렇게 대전으로 와서 여러분들 앞에 쓰게 된 클라우드 멘트에서 기기를 하고 있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저도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날에 설마 사람이 올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아마 이제 여기서 각자 뭐 얻어가시는 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기술 이야기 남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뭐 네트워킹 여러 가지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다양하게 한번 공유해 보시고 전파 받아보고 나도 한번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분명히 그게 여러분들 IT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운영님께서 연령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바로 40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회사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런 기술 이렇게 이럴 때 쓰는구나. 그리고 또 그게 약간 내가 좀 헷갈린 개념이었는데 저 김정우라는 아저씨는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한번 정말 뭐 거짓말을 한 게 아닌지 정말 그게 말이 사실인지 한번 크로스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은 조직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 그거에 관련된 여러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한 50분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오늘 목차가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 좀 뻔한 얘기인데요.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 잠깐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오픈소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실사례 이제 로깅 시스템 어떻게 구축했는지 등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뭐 코드 별로 안 나오고요. 편안하게 그냥 들어보시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예, 김정우이고 이제 뭐 어디부터 소프트 캠프 멘토도 하고 있고 예전에 모르토에도 일을 했었고 애플리케이션 제가 항상 저 소개할 때 가장 속 쓰는 말이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쓰는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만들면 다들 잘 쓸 것 같고 다들 뭐 문제 없고 만족할 것 같지만 사실상 또 그렇지 않거든요. 만들고 또 지속적으로 버전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사업부가 또 그때그때 정책을 막 바꿉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한 달 지나면 또 다른 얘기하고 또 두 달 지나면 또 다른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 쪽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적절한 서비스 골을 잘 달성시키는지 그런 일을 많은 팀 사람들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해결 3요소 공감 대화 설득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링칭이나 패친 원하시면 네, 언제든지 지출 주시면 네,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기술적인 수준이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마치 이 바깥에 오늘 날씨 따뜻한 봄처럼 굉장히 편안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좋아하는 짤인데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움직이는가? 아니요.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여야 한다면 WD 사공을 뿌리면 되고요. 움직이는데 움직이면 안 되면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네. 제 엔지니어링은 거의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넘었고요. 그 운영진께서 반응이 크게 없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없으시네요. 네. 뭐 이렇게 화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목차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거예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 이런 거 막 서점 가면은 그 매대에 다 깔려 있고 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야?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 다양성 측면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고 내 컴퓨터에 있는 뭐 엑셀 파일도 데이터고 다 데이터일 겁니다. 파일도 데이터고 심지어 무슨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무슨 뭐 여러 가지 IoT들도 다 데이터, 센서 데이터일 겁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출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하시려고 하는 프로젝트 그게 뭐 기업이 됐든 학생으로서 어떤 토익 프로젝트를 했던 어떤 프로젝트 간에 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의 출처에 맞게끔 우리가 적절한 기술을 선정하고 또 그 데이터의 어떤 수집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고 고려해서 그 데이터 수집해야 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 혹시 저는 이 사이트를 만드는 회사하고 하나의 관련이 없습니다. 광고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스타트업에서 어떤 기업으로부터 무슨 라운드 투자를 받았고 어떤 회사가 많이 됐고 또 VC가 얼마나 많이 투자금을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이트를 다 그러니까 유료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서 그것들을 먹기 좋은 식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유저한테 보여주고, 여기 지금 화면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어디 눌러보면은 프로 가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 더 궁금하면 돈 내,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만큼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 물론 이 회사도 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파이프라인을 개발해보고 시행착오, 막히면 또 뚫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그거에 대한 어떤 오퍼레이팅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많은 시행착오와 고생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았고 그거를 잘 정리정돈해서 보여주면 얼마든지 비즈니스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제 정보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화면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서버 개발자이기 때문에 화면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당시에 해외 패키지 상품, 우리 해외여행 다 가보셨잖아요. 해외여행이 백단가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어느 대륙의 상품을 보다가 창을 닫았냐, 그 동남아를 봤다가 괌을 봤다가 닫았냐, 아니면 상품을 다 결정하고 항공권 날짜 고르다가 닫았냐, 이런 게 내부에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 웹 시스템이 어디서 불편하고 고객이 어디서 이탈하는지, 체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미션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름은 가렸지만 이제 이 회사의 사이트에서 제가 근무할 당시 직원은 아니고요. 당시에 상단의 GMB에서 어느 메뉴를 클릭했고 그 사람이 어떤 기획전을 클릭했고 그 다음에 상품 목록에서 어떤 걸 클릭했고 고른 다음에 날짜를 쓰고 예약하는 과정에서 아니면은 예약 명단 다 입력하고 창을 닫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래킹을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내부 영업기획팀, 상품기획팀 이런 쪽에다가 어떤 시각화된 보고서를 줘서 IT의 기술로 인해 만들어진 이러한 것들로 이제 그 비즈니스 분들이 많은 판단을 하실 수 있게, 그럼 우리가 메인 메뉴의 어떤 뭐 접근성이 떨어지는구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다들 상품을 고르는 데까지 도달을 하시는데 그 예약 탑승객 명단을 넣다가 포기를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탑승객 명단을 넣는 그 화면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보고 검증해보고 가설을 세워보고 검증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사용자 트래킹 시스템을 했었고요. 제가 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냥 진행하시죠. 네.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들 요새 모바일로 여러 가지 커머스 활동을 하시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니 내가 뭔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좀 특별한데, 나 좀 특이한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또래 추천, 무슨 당신이 좋아할 거 막 추천해주고, 이게 보통은 우리가 어디 회원가입 네이버나 무슨 이 이름 가진 어떤 회사 가입을 해도 내 성향 별로 안 물어보거든요. 요새는 내 성향 안 물어보는데 어떻게 이거를 또 알아내고, 또 마침 내가 사고 싶었던 아이팟 케이스, 내가 사고 싶었던 블라우스, 이거를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머신러닝 로직을 뭔가 만들고 아마 얘 이런 걸 좋아할 걸, 그걸 얼마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든 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가 돈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네,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돈이 된다기보다는 짧게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전 회사에서 매니저로 하다 보니까 누가 일을 더 잘하고, 여러분들 좀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누가 더 일을 안 하는지, 누가 태업하는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얘네들이 일을 안 하네,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기별로 우리가 이제 업무 처리량을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DB가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 일지 같은 게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태스크 한 건을 업무 1을 했다고 보면 그거를 집계했을 때
완료 건수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고성과자, 가장 퍼포먼스를 많이 내는 3명이 대부분 일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아 약간 저성과자에게 좀 리텐션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업무를 잘 이해하고 그 업무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매니저로서 좀 어프로치를 해보고 뭐 요새 힘든 게 뭐지 소주도 한 잔 먹여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사실 이거를 그냥 엑셀만 봐서는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이제 시각화를 함으로써 아 뭔가 조직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구나 이런.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전에 이제 여행사 얘기 잠깐 나오는데 그 컴플레인을 했을 때 어떤 유형의 컴플레인이 가장 많냐 이거 사실은 엑셀로 해도 돼요. 엑셀로 해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우연히 그때 이제 파워비아이를 쓰자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파워비를 쓴 거지만은 어떤 시각화 툴을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그냥 뭐 엑셀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엑셀에도 차트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걸 뽑아보고 그리고 또 어떤 담당 팀마다 어떤 상품마다 이 불만의 유형이 또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가이드가 가장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쪽 상품은 가이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손님을 불편하게 했고 쇼핑을 강권했고 뭐 어떤 관광 안 한다고 뭐 관광객들 방치해놓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해외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길만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가이드가 가장 많았구나 그런 인사이트도 있었고 이제 이거 예전 자료라서 뭐 2016년뿐만 아니라 각 기간별로 이 불만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당연히 또 이것들을 경영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상품에 대한 뭐 가이드를 조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개인 프로젝트를 하던 아니면 회사에서 실제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던 어떤 걸 하던 간에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딘가에 잘 모아놔야 되고 정제해야 되고 가공해야 되고 그걸 또 그 웹에서 이쁘게 보여줘야 되고 편리하게 보여줘야 또 유저가 뭔가를 클릭을 하고 이탈하지 않게끔 우리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거고 그게 꼭 뭐 B2C 일반적인 유저가 아니더라도 B2B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기업 고객이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또는 뭐 어떤 뭐 솔루션 뭐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결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목차는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기술이 중요하고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표인데요. 데이터를 플랫폼화해서 전체적인 어떤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구글 클라우드 연관 있는 사람은 아닌데 뭐 애저든 AWS든 간에 뭐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어떤 거든 간에 데이터 관련 서비스들만 모아놓은 이런 장표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인제스션 그리고 프로세싱 그다음 머신러닝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 액티베이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항상 먼저 데이터를 섭취해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지지고 볶고 바꾸고 변형하고 가공해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일단은 섭취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영역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우리 영역으로 가져와서 그럼 그 다음 프로세싱, 뭐 전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펑션,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퓨전 등등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는 비정형 데이터 이게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는 애저의 블록 스토리지, AWS S3 같은 그런 이제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그런 스토리지 안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다양하게 담아놓고 이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제로 필요한 또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머신러닝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가 쉽게 실험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으깨줘야 될 때도 있어요. 나눠줘야 될 때도 있고 으깨줘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클린징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스케일 다운 시켜줘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실험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로 그것들을 이제 기업체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이름 또는 뭐 데이터 분석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채용도 하고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뭐 구글 빅쿼리를 지금 홍보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글 빅쿼리를 쓰던 뭐 다른 걸 쓰던 뭐 AWS의 뭐 레드시프트를 쓰던 클릭하우스를 쓰던 뭘 쓰던 간에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는 또 아카이빙을 해놔야 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흔히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에 아카이빙을 해놓고 또 그걸 통해서 저는 AI, ML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요. 뭐 파이터치 잘 몰라요. 그냥
사이팅론이 이런 거구나 뭐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전문가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께서 이제 뭐 실험도 하고 검증해보고 학습 트레이닝, 뭐 추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인사이트가 도출되는 형태로 만들고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네. 보통 뭐 구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결국은 이제 아마 이 영역까지는 우리가 흔히 OLTP라고 많이 불러요. OLTP, OLAP는 다음 장표에 나오는데 이제 OLTP 영역에서 다양한 데이터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이제 흔히 ETL 파이프라인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프로세싱을 해서 뭐 변형할 거, 나눌 거, 쪼갤 거, 스케일 낮출 거, 뭐 엉터리 데이터 제거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하고요, 데이터 과학 실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각화를 한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쓰던 오픈 소스를 쓰던 대부분 이 형태 안에서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표 안에 뭐 빅쿼리 ML, 버텍스 A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안의 영역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역이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역이지만 대략적으로 개념만 보면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옛날 장표 같은 걸 하나 가져왔는데 금융권에서도 금융권 SI를 해보시면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정보계, 운영계, 계정계 뭐 이런 말 있습니다. 네. 근데 정보계가 보통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정보계가. 그래서 우리가 계정계에서는 어카운팅 관련된 작업, 입출금, 뭐 수신, 여신 여러 가지 뭐 적금 상품, 뭐 보험 상품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트랜잭션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 분석을 하기 위해서 DW, 지금 EDW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EDW를 얘기하고 그런 EDW 안에서 각 주제 영역에 맞는 데이터 마트, 뭐 우리는 채권 불량률을 조사하고 싶어 같은 어떤 주제, 아니면 우리는 뭐 연체할 것 같은 고객을 미리 알고 싶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권에서 알고 싶은 뭐 이런 유저는 주로 뭐 카드 그 뭐죠 무슨 그 카드를 도난하고 왜 그 사기를 탐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 맞춰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보 분석 쪽에서는 리스크나 뭐 통계 여러 가지 형태로 경영 정보 같은 형태로 시각화를 해주는 거고 그런 시각화를 해서 이제 경영진에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뭐 이 장표는 되게 옛날이지만 사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름이 좀 다르지 어차피 정보계라는 이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 그 정보계를 조금 이제 해상도 넓혀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결국 이것도 이제 원천 데이터 우리가 이제 오리진으로부터 무슨 상품 데이터를 가져왔고 증권, 뭐 bankaassurance, 유가증권, 전자금융, 카드 별의별 걸 다 가져옵니다. 별의별 걸 다 가져와서 준실시간 이제 리얼런타임이라고 해서 준실시간으로 해서 오퍼레이팅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여러 어떤 그냥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도 커밋하다 보면 스테이징 같은 거 있잖아요. 데이터의 스테이징 영역대로 봐주시면 되고 그럼 ODS를 통해서 정말 DW를 한번 넘어가기 전에 임시 가공을 해서 또 거기서 우리가 뽑아낼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한번 검증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 다시 한번 가공해보고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하고 그래서 뭐 2차 가공 배치 최소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DW를 가게 되는 거죠. DW 가면은 그 DW 안에서 뭐 일계수, 월계수, 일손이, 월손이 이런 거 뽑아내면서 이제 이것들 경영정보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뭔가 우리 CRM, 우리 뭐 지금 이럴 때 이런 카드 상품 만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우리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그래서 지금은 대출을 너무 열어주면 안 돼. 그래서 각 영업자들한테 신규대출 막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보통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이제 그런 정보계가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래도 한번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하고 온라인 어널리틱 프로세싱이 있는데 결국은 OLTP는 내가 네이버 앱에서 상품을 결제하는 거예요. 주문하고 결제하는 겁니다. 그게 OLTP고요. 그리고 OLAP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성욱님이나 여러 훌륭하신 데이터 엔지니어들, DBA 뭐 이런 분들이 뭔가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분들은 지금 각자 어떤 사무실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 그것들을 아까 이제 그 다양한 데이터 출처로부터 우리가 DW 영역으로 넘기는 그 과정. 그 과정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네이버 주문하고 이런 뭐 장바구니 담고 이런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 DBA,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관심사가 있어요. OLTP는 굉장히 많은 유저의 대량 트랜잭션이, 그러니까 작은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OLAP에서는 소수의 데이터 조직 담당자 몇 명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집계 연산을 많이 해요. 대량의 볼륨 데이터에서 집계 연산을 주로 많이 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화. OLTP는 정규화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뭐 하나 만들 때 유저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상품 테이블, 카테고리 테이블, 뭐 코드 테이블 이렇게 뭐 불필요하게 컬럼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정규화가 간단하게 얘기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OLTP는 빠르게 응답하고 불필요한 컬럼을 다 태우면은 테이블 조회가 느려지니까 정규화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고, OLAP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일단 컬럼 다 때려넣어.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걸 뽑아내야 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전조합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뭐 스타 스키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탭을 하나 만든다. 거기다가 뭐 빅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컬럼을 수천 개 때려 넣는 거예요. 수천 개 때려 넣고 날씨와 출발일의 관계가 뭘까? 기저귀 옆에 맥주를 팔면 잘 팔릴까? 그 여행 지역과 성별, 그 고객의 성별이 무슨 연관이 있나? 뭐 중국 춘절이 있을 때 홍콩 상품이 잘 팔리나? 이런 거. 다양한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디노멀라이즈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거고, 또 최적화도 OLTP는 일단 주문이 빨리 돼요. 우리 딱 결제했는데 한 4초, 한 5초 걸려요. 그럼 저 그냥 참 봤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션 옵티마이저, 이거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해서 트랜잭션 그러니까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처리되지 않아야 된다는 방법으로 우리가 트랜잭션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 OLAP는요 읽기가 최적화돼야 된다. 왜냐면 DBA 1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팩테라 데이터 분석하려고 하는데 쿼리 한번 날리면 하루 종일 걸려요. 쿼리 하나 날리고 점심 먹으러 가고 쿼리 하나 날리고 저녁 먹으러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읽기 최적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읽을 수 있게. 그래서 뭐 벡터 DB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영역은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성우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유저, 굉장히 많은 수의 동시 이제 컴포넌트 유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엔드 유저들이 발생할 수 있고, 리미티드 유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가, 비즈니스 분석가, DBA 이런 것들이 제한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쿼리는 일반적으로 생성, 조회, 업데이트, 삭제. 우리 일반적으로 API 만들 때 CRUD, 뭐 getPost, delete, put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하는 거고, 이제 OLAP 영역에서 복잡한 조인. 뭐 하나 데이터 가공하기 위해서 테이블 한 3,000개 다 때려 부었는데 이제 그 테이블 다 조인 거는 거예요. 어떤 건 이너 조인, 어떤 건 아우터 조인이고, 어떤 건 크로스 조인이고 막 다 조인해가지고 집계를 하는 거예요. 네.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안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히스토리, 현재 데이터가 중요해요. 현재 데이터. 근데 지금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매출 이런 그러니까 오늘 날짜 뭐 매출액이 얼마인데 작년 똑같은 날짜 매출이 얼마였는지, 또는 아니면 지금 현재 조회하기 전에 오늘 오전 기준에 오늘 매출액은 얼마였는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 된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다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 직무로 갈 게 아니면 사실 OLTP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OLTP만 정말 트랜지션 처리도 잘하고 빠르게 주문돼야 되고 에러 안 나게 돼야 되고 또 문제 되면 트랜지션 롤백해야 되고 이 부분만 잘하면 되는 거고, 나는 데이터 관련 직무가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 어떤 아저씨가 뭐 정보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정보계가 뭐라는 거, 거기서 쓰는 기술이 뭔지, 그 OLAP라는 게 뭔지, OLAP를 쓰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오픈소스나 이런 제품들을 알아야 되는지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약간 연결되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데이터 소스를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주문 DB, 회원 DB, 결제 DB 이런 겁니다.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짧은 소량의, 그러니까 짧은 트랜잭션이 대량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ETL 파이프라인, 여기 지금 보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뭐
익스트랙트, 트랜스폼, 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ETL 파이프라인을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 쪽으로 넘기는 이제 상단에 데이터 웨어하우징 올랩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그림이 아까 보면은 뭐 금융권 정보계 다 똑같아요. 뭐가 같은 개념이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분석을 할 거잖아. 이걸 우리가 시각화를 하던 분석을 하던 뭐 맥주 옆에 기저귀를 전시하는 걸 판단을 하던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일단 데이터를 우리 영역으로 가져와야 근데 그것들을 이제 인제스션이라고 아까 구글 클라우드 장표에서 나왔지만은 결국은 가져오는 것이 ETL 파이프라인이고 또 요새는 ELT라고도 불러요. 그 왜 그러냐면은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를 쓰던 뭐 온프렘을 쓰던 간에 해당 서버 장비에 다양한 그러니까 많은 CPU가 메모리를 써요. 그렇겠죠? 우리가 뭔가 쿼리를 쓰든 스노우플레이를 쓰든 어떤 솔루션을 쓰든 또는 아니면 우리가 온프렘에 설치해 놓은 SQL 서버를 쓰든 뭘 쓰든 간에 굉장히 많은 이제 CPU가 코어를 쓰게 되는 CPU가 메모리를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트랜스폼이 점점 더 그 컴퓨팅 비용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가져와서 우리 서버 안에서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ETL이 아니고 ELT가 되는 거예요. 추출한 다음에 일단 적재한 다음에 우리 서버 안에서 트랜스폼 해도 돼. 이제 이런 컴퓨팅 비용 저렴해지다 보니까 이제 ETL이 아니라 요새는 ELT라고도 부르고요. 개념이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같은 겁니다. 네, 어디서 뭘 하냐만 다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ETL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뭐 이런 뭐 CSV나 RDBMS, NoSQL, RESTful API, 웹북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과 연동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배시로 쉘 스크립트 하나 짜는 것도 ETL이라고 말하면 ETL인 거예요. 그냥 데이터를 잘 가져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솔루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가져왔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RDBMS라고 하면 일단 SQL을 그냥 셀렉트를 한 겁니다. 셀렉트를 했고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가 이건 잘 모르는데 우리 DW 담당자가 뭐 여기다 데이터 넣으면 된대네. 그럼 이제 그 주소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로딩을 하는 거예요. 로드를 하는 거예요. 적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저장하면 되는구나.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SQL 도구를 쓰던 워크벤치를 쓰던 뭘 쓰던 간에 뭔가 회사에서 제공한 도구가 있겠죠. 그런 걸 써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이후에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ETL이라고 하는 인제스천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로드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직무나 방향성을 설정하셨다면 저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ETL 파이프라인 잘 만들고 그러면 또 파이프라인이 되게 여러 개가 생겨요. 야 우리 어제 날짜 결제 내역 우리 5일 AP가 안 넘어가는데? 큰일 났네? 팀장한테 보고해야겠다. 이런 일이 생겨요. 파이프라인이 막 100개, 200개, 300개가 되니까.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마다 그 발동 주기도 다를 거잖아요.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건 에어플로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고 CD 워크플로우도 많이 써요. 아르고 CD 워크플로우도 많이 쓰고, 애저 데이터 팩토리, 아파치에서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빔, AWS 블루, 구글 클라우드, 그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는 빔이랑 사실 같은 거예요. 빔을 오픈소스네, 라이센스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직접 서비스하는 가져가는 게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예요. 그래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면도 되게 비슷하고 다양한 커넥터를 제공하는 커넥터도 똑같고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는 구글 클라우드 콘솔 웹 화면 안에서 데이터 커넥터를 선택하고 원본을 입력하고 땡겨오고 엔터를 딱 치면 계속 데이터 수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버를 사야 돼. 블레이드 서버 사가지고 4개도 꽂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클라우드 상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5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래쪽이라 글자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정제, 클린징, 나러브 넘버, 넌, 닐, 널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불필요한 거. 허수 데이터, 에러 데이터,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데 하나도 쓸모없는 거 다 클렌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컬럼은 우리가 코드와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문자를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인티저를 가차로 바꾼다거나 이런 변환. 그리고 또 값식과 합쳐서 조인한 다음에 그 조인된 결과로 새 태그를 집어넣는다거나 또는 아니면 거기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데이터 필터링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간 상품 DB랑 뭐 하와이 간 상품 DB 쪼개자 나누자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회원마다 회원의 성별에 따라 주로 보는 상품이나 관심 있는 상품 다르니까 남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나누자 뭐 이런 필터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데이터 통합 열심히 필터링해서 나는 또 데이터 통합을 해요. 그래서 무슨 신용카드 관련 데이터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 또 체크카드 관련된 지프카드 또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또 결국 같은 스키만 또 하나 합쳐요. 하나 합쳐서 하나의 시각화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리덕션도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어쨌든 인사이트는 얻어내고 데이터가 로우가 이렇게 많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운다거나 축소는 이제 보통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시각화를 할 때 대부분 어그리게이션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 어떤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30억 건을 매번 조회하지 않잖아요. 30억 건 조회한다고 경영진한테, 우리 사장님한테, 우리 개발팀장님한테, 본부장님한테 보여주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 이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축소, 어그리게이션을 통한 데이터 축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되는데 여러분들 학교나 대학이나 다 많이 또 아카데미 이런 데서 다 많이 배우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C++, C 이런 건 당연히 알면 좋고요. 스칼라, SQL, R, 파이썬 알면 좋고요. 파이썬이 특히 사용하기 쉽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쓰시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너무 많죠. 라이브러리 정말 수만 개가 있어요. 장표다 늘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대중적이고 좀 많이 쓰고 레퍼런스 많은 것만 갖고 와본 거고요. 이것만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BW라는 건데 스노우플레이크, 레드시프트, 빅쿼리, 클릭하우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BW는 이거를 PDW, EDW, ADW 다양한 단어를 넣어서 어드밴스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다 하는데 그냥 다 DW예요. 그냥 데이터 창고 서비스다. 근데 이게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클릭하우스는 오픈소스고 상용 솔루션 데이터브릭스고 하드도 오픈소스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각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은 건너뛰고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도 대표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프가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프가 많이 사용하실 거고 간단하게 무슨 이것도 데이터 소스를 많이 연결할 수가 있게 제공이 되잖아요. 다양한 데이터를 지도에도 올려보고 이따가 제 뒤쪽에 이제 시각화 부분 나올 텐데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밀고 있는 파워비아이도 있고 클릭도 있고 태블로도 있고 태블로가 좀 매직 쿼드란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무슨 그 부분에서는 1위더라고요. 태블로가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전 회사에 썼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각화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우리가 이제 작은 조직의 로깅 시스템 어떻게 만들었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고 클라우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주고 설명해주고 교육해주고 이런 업체예요. 그런 업체인데 저는 김정호 당신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 소프트웨어 그럼 뭘 만듭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다양한 클라우드를 쓸 수 있고 한데 모든 클라우드의 비용이나 통합 모니터링, 어떤 비용 정산,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 이를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이제 명령을 제가 하다를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흔히 B2B 사스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런 사스를 만들었어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고객한테는 계정만 주고 아이디 패스워드 주고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빌링도 나오고 전달 대비 이번 달 왜 클라우드 요금이 왜 많이 늘어났는지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만들었는데 이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듯이 막 만들었어요. 개발자 6명, 7명 다 같이.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깅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뭐가 안 되는데 이게 인증이 안 된 거지. 백엔드가 에러가 난 건지 프론트 페이지에서 컴포넌트가 깨진 건지 웹서버가 문제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아이콘은 파이어베이스 아이콘인데요. 불판이라고 하죠. 개발자를 불판에 올려놓는다고 파이어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여기도 로깅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파이어베이스는 운영하는 게 아니고 뭐 다음 장편 나오겠지만 뭐 VM도 있고 구글 이름이 구글 클라우드 런인가 이제 서버리스 제품도 쓰고 있고 이 관리하고 있는 호스트가 늘어나고 리소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디 한 군데서 볼 수 없나 이제 이런 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은 당장 구글 클라우드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제품부터는 애저로 하자 아니면 아마존으로 하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통합된 로깅 시스템이 필요했고 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관측성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고객이 불편하다, 뭐 에러가 났다 하려면은 일일이 각 호스트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고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인증이 안 된 건지 다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관측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관측성이 뭔데? 이거 좀 약간 생소한 말인데? 그래서 찾아보면 자료는 되게 많아요. 이제 이 단어는 레드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이제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할게요. 애플리케이션의 스탠다드 아웃풋, 출력이나 로그, 성능 매트릭 등을 검사해서 상태를 모니터링, 측정, 파악할 수 있는 뭐 정도, 역량,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옵저버빌리티면은 이제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더나이제이션 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관측성이 애플리케이션의 인프라의 신뢰성, 성능, 보안 등등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이쁜 화면을 만들었고 작동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막상 이 제품을 오늘 당장 쓰고 뭐 다 버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운영하면은 뭐 잘 되는지 에러가 나면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뭐 어떤 특정 호스트에서 400 에러가 지금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관측성 있는 어떤 우리만의 로깅 시스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디서 에러 나는지 그거를 추적해내고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화면이 아래쪽에 좀 딸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아래쪽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했어요. 이제 표현 계층이에요. 표현 계층이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앱.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팀즈면 클라이언트 앱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리액트라고 써놨는데 어떤 웹 서버가 되겠죠. 눈에 보이는 웹 서버. 그리고 뭐 로그인한 다음에 대시보드. 그다음에 그 옆에 뭐 빌링 페이지. 뭐 이런 어떤 화면이 있는 그런 웹 서버고 그 모든 요청들이 저 API 게이트웨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API 게이트웨이가 들어가면은 저쪽에서 우리가 뭐 키클락을 사용해서 키클락은 그 계정 관리 시스템 같은 겁니다. 뭐 계정을 관리해주고 어떤 계정과 권한, 그다음에 오픈 아이디 커넥트, OOS 2.0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오픈 소스예요.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가 잘 쓰고 있는데 그러한 키클락으로부터 지금 이런 트래픽이 들어왔는데 오케이 지켜줘야 돼? 아니면은 뭐 403을 내뱉어줘야 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 게이트웨이가 우리가 만든. 그리고 저 일부러 개발 언어부터 다르다는 걸 표현하려고 어떤 건 고랭이고 어떤 건 단넷, 어떤 건 포틀린 써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백엔드 쪽에 뭐 세일즈 API, 페이 API, 통계 API 계속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로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또 로깅이 데이터베이스 로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기록을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그 상황까지 갖고 그래서 크게 그냥 머리, 가슴, 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프레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렇게 이거를 가장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3티어라고 흔히 얘기해요. 3티어 애플리케이션이고 근데 이제 뭐 요새는 뭐 N티어 애플리케이션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 API 데이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클라우드 상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애저인데 애저 안에서 또 매트릭은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애저의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 안에서 최근 몇 분간의 지난 4시간 동안의 리퀘스트 수를 쭉 알 수 있구나. 그리고 리스판스 타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지금 저 끝에 보면 그 400이나 500대 에러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서 이것들이 실제로 지금 장애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판단할 수 있고 저 끝에 있는 걸 보고 그리고 뭐 액티브 커넥션, CPU 평균 사용량 등등 보면서 지금 우리 클라우드에 만든 리소스들이 잘 굴러가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클라우드 리소스들의 성능 메트릭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이 실제적으로 내뱉고 작동하는지 어떤 작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서 요청이 오는지 룩셈부르크에서 자꾸 공격을 해요. 어떤 사람이 룩셈부르크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뭐 일본에서 온 건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다 이런 일이 생겼고 여러 호스트에 쌓이고 있는 여러 호스트라는 거는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에서 뭐 세일즈 API, 결제 API, 편기 API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호스트가 늘어나면서 점점 우리가 알아야 될, 관리해야 될 서버의 수가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그를 수집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로깅 데이터를 어딘가로 업로드하는,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근데 업로드하면서도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는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서비스의 목적대로 서비스를 하는 게 우선이지 로깅 업로드하는 게 최우선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실패가 나면 안 되고 로깅을 실패하면 나중에 또 리트라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했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호스트가 뭐 40개, 50개가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개발 공모가 너무 큰 거예요. 모든 백엔드 애플리케이션마다 또 아까 파이어베이스 배포 웹서버 애플리케이션마다 로깅을 업로드하는 로직을 다 짜줘야 돼요. 전부 다. 그런 분이 생겼고 그래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현재 우리 서비스 규모에서는 이 서비스가 우리가 나중에 시리즈 B, 시리즈 D, C, D 갈 때 어떤 일이 변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그때 하고 지금 당장 우리는 모든 수집되어 있는 HTTP 요청을 데이터를 한 군데로 모으자. 그러니까 HTTP 요청에 대한 정보와 뭐 헤더와 바디가 있겠죠. 그 정보와 응답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아서 우리가 현재 서비스가 200, 300, 400, 500 어떤 하드에 담겨 있는 로그 파일들을 어딘가로 업로드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API 게이트웨이 쪽에만 우리가 그러면 고랭으로 만들어져 있는 쪽에만 우리 작업을 하자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 API 게이트웨이가 이제 여기 있다. 지금 이 화살표 하늘색 화살표는 사실 하나지만 뭐 아까 보면 여기 밑에 뭐 팀즈도 있었고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에 있었던 프론트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다 클라이언트들인 거예요. 클라이언트들 입장이고 또 이거를 우리가 그 개발 전문 조직이 있는 고객사들도 있다 보니까 그 고객사들은 그냥 너네가 만든 빌링 사이트고 뭐 우리 모르겠고 그냥 API 줘. 우리 API 주면 우리가 데이터 땡겨갈게. 이런 고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엔드포인트 끝점은 다 이 API 게이트로 오는 거예요. 뭐 팀즈가 됐던 프론트 웹이 됐던 고객사 개발자가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한테 HTTP 요청이 오던.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로깅을 구축해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그럴 때 이제 플런트 D를 썼어요. 플런트 D는 이제 그 데이터 쉬핑 할 수 있는 어떤 편리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로그 스태시 우리 ELK라고 써보시면 왜 엘라스트러치에서 ELK라는 게 로그 스태시라는가 어떤 호스트에다가 로그 스태시 설정을 해놓고 딱 심어놓으면은 걔가 어떤 원본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DW를 업로드한다거나 뭐 구글 클라우드 로깅 스페이스로 업로드한다거나 뭐 아마존 웹 서비스 S3를 업로드한다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플런트 D라는 걸 이용을 오픈 소스고요. 플런트 D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앱로그, 뭐 액세스 로그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어딘가로 집어넣기 위해서 아카이빙 저 끝에 이제 S3가 있는데 저런 이제 비정형 블록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보관을 해야겠구나. 근데 S3 왜 쓰냐? 저렴하니까. 그래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플런트 D를 썼고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사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플런트 D 애플리케이션 하나 더 짠 다음에 하나 더 짰다기보다는 하나 더 짠 게 맞죠. 왜냐면 API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계속 모든 요청이 오면은 우리 백엔드 서버로 그 트래픽을 전달시켜주고 리버스 프록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쟤는 그 할 일을 계속 하되 로그를 계속 로컬에 파일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런트 D를 설치해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뜨고 유저 프로세스가 뜨고 그 프로세스는 특정 경로 안에는 로그 파일을 계속 업로드하는 거예요. 어디로? 애저 블록 스토리지로. 이렇게 되면은 API 게이트웨이는 아무런 성능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 주지 않고 API 게이트는 그냥 계속 파일을 깔고 있는 로그 파일을 계속 내가 어떤 요청 받았고 어디로부터 어떤 요청 받았고 응답이 뭐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플러먼트 D는 그 로컬에 축적되어 있는 로그 파일을 계속 읽어가지고 이제 애저 블록으로 올리는 거죠. S3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똑같아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데이터를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정리동선을 하고 잘 트랜스폼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해야 됐었어요. 로깅 데이터도. 그래서 SQL 서버에서 외부 블랍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기능인데 그렇게 쿼리를 해서 응답받은 데이터를 SQL 서버로 넘겼고요. 그러면 저 SQL 서버로 넘어간 외부 데이터는 어떻게 있냐? 그것들을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래프판으로 시각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써 넘어갈게요. 그냥 뭐 MS SQL이라는 게 뭐 익스터널 소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지리하려면 뭐 이런 게 있더라 정도예요.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만들고 데이터 스코프 크레덴셜 만들고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 선언을 하고 선언했을 때 그 로케이션은 애저 블랍 스토리지 엔드포인트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오픈로셋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저 데이터 소스 네임으로 그 경로에 맞춰서 쿼리를 실행을 하면 애저 블랍에 있는 데이터가 다 SQL 내 세션으로 오는 거예요. 내 데이터 쪽으로. 그래서 와서 그거를 그러면 우리는 가져왔으니까 쪼개는 거예요. 이제 JSON 형태로 오거든요. JSON 안에서 막 로그 타입, 호스트 네임, IP, 애플리케이션 유저 네임, 클라이언트 IP 다 각각의 항목 다 잘게 쪼개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뭐 템프 테이블을 담아서 우리 실제 로깅을 계속 누적하기 위한 테이블을 담는 겁니다. 그 일부분의 쿼리만 그냥 캡처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DB에 넣었고 DB에 넣어서 넣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고 넣어서 그리고 또 저 이제 요청한 클라이언트 IP를 바탕으로 위경도도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거 다 이제 있잖아요. 그 위경도 알아내는 그 DB가 그 웹에 포괄니까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유럽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위경도를 알아내고 그런 요청들. 지금 보시면은 타임스탬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경도 그다음에 URL, 패스 이런 단서가 있죠. 그리고 메소드가 뭐였고 그리고 응답 코드, 스테터스 코드가 400인지 200인지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HTTP 전문 마치 우리가 크롬 브루저에서 뭔가 API 프론트에서 딱 찔렀을 때 네트워크 탭 들어가 보시면 그 주고받은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더 가보면은 뭐 요청 길이가 얼마나, 요청 바디가 뭐였고, 그다음 응답된 데이터 랭스가 어땠고, 뭐 에러는 뭐가 났고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 계속 기록을 해놓으니까 요거를 매 3초마다 수집을 해요. 매 3초. 그래서 하루에 쌓이는 게 한 150만 건 정도 될 거예요. 워킹데이 기준 한 150만 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그래프판으로 한 거예요. 그래프판으로 시각화를 해서 에러율이라든가 각 주요 호스트마다의 그 요청 수 그리고 API들마다 계속 저희가 핑을 날려요. 뭔가 이 API가 응답이 되는지. 그러니까 특정 서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특정 그러니까 API 하나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크롤이 있는데 이 한 300~400여 가지의 API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테스트 계정. 이거는 이제 실제 유저 트래픽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200인지 400인지 500인지 이거를 시각화를 한 거고 이제 시간대별로 어떤 추이가 나오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이게 위경도 바탕으로 어디서 요청을 많이 하는지. 한국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한국에 있는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이 많은데 가끔은 엉뚱한 데서 요청이 많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례를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2분 오버했는데 저 어디 도망 안 가고 있다가 그 패널 선택도 있으니까 혹시나 자유롭게 질의 주실 거 질의 주시고 인생 그렇게 고생이야 진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